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천문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앞으로 10,000년 전까지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북극성이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염소 자리의 견우성, 검은고 자리의 직녀성과 함께 여름의 대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별인 대너브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물리학 개념에서의 세차운동이란 외부에서의 돌림 힘이 회전 중인 강체에 가해질 때 회전축이 변함에 따라서 회전체도 자연스레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세차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약 26,000년에 한 번씩 회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1663년 8월 20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날에는 수성 일면 통과와 개개일식이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개개일식이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순서대로 배열되는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 일면 통과란 수성이 태양면 앞으로 지나가는 현상으로 수성이 정확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면 통과가 발생하면 수성의 모습은 마치 태양 위를 지나가는 아주 작은 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720년에는 수성의 궤도와 금성의 궤도가 만나는 교점이 태양이 하늘을 1년의 시간 동안 움직이는 길인 황도와 일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1,268년 8월 25일에는 앞서 말했던 1663년 8월 20일과 같이 개기일식과 수정 일면 통과 현상이 지구에서 또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1,575년 2월 28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날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엔 부분일식과 수성 일면 통과가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분일식이란 태양이 달을 완전히 가리는 개개일식과는 달리 달의 일부만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앞으로 12,000년 전까지 일어날 일입니다. 이때까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3.44도인 현재 상태에서 계속 변하여 최소값인 22.5도와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3,425년 9월 17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수성 일면 통과와 금성 일면 통과가 지구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면 통과하는 현상은 매우 희귀하게 나타나기에 조만간 발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00년에서 15,000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북극성이 이번에는 백아가 되는데, 백아는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지구로부터 검은고 자리 방향으로 약 25.3광년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5,000년경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름과 겨울이 서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차주기의 중반부를 지나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역으로 반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태양과 지구가 원일점에선 멀어지고 근일점에선 더 가까워져서 육지 비율이 훨씬 더 많은 북반구의 기후가 남반구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15,232년 4월 5일에 발생하는 일로 지구에서 금성 일면 통과와 개개일식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790년 4월 20일에는 금한일식과 수성 일면 통과가 지구에서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금한일식은 금한식이라도 불리며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지 못하여 태양의 가장자리가 마치 금가락지 모양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일식입니다. 다음은 16,000년에서 19,0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에 의해 카노푸스가 남극성이 됩니다. 카노푸스의 겉보기 등급은 -0.74로 용골 자리에서는 가장 밝은 천체이며 태양을 제외하고는 시리우스에 이어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표면 온도는 약 7,000도씨이고 지구로부터 약 31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2346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북극성이 이번에는 투반이 되는데, 투반은 용자리 방향 쪽에 위치한 별이며 겉보기 등급은 3.65로 북반구의 밤하늘에서는 비교적 그리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별자리의 거성인 엘타닌의 겉보기 등급이 2.24인 것에 비교하면 투반이 엘타닌에 비해 약 3.7배 정도 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800년경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에 의하여 북극성이 폴라리스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라리스는 작은 곰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밤하늘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밝은 순위로 따지면 50등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별은 천구의 북극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북극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00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구의 공전 궤도 이심률이 최소값인 0.00236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38,172년 10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천왕성 인면 통과가 해왕성에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396년 12월 1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날에는 해왕성의 면을 천왕성이 지나쳐 통과하는 모습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7,173년경에 일어날 일입니다. 17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성과 금성의 궤도상에서의 교점이 황도와 일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69,163년 7월 26일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성의 일면 통과와 금성의 일면 통과가 또 한 번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만 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1999년 당시에 대해성으로 불리웠던 하큐다케 해성이 궤도 운동을 거친 이후 태양계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10만 2천년입니다. 은하 속 별들이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천구 위에서 위치를 계속 바꾸는 고유 운동으로 인해 더 이상 별자리를 인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22만 4,508년 3월 27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날에는 지구에서 금성과 수성의 일면 통과가 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57만 1741년입니다. 이 시기에 달하게 되면 금성의 일면 통과와 지구의 일면 통과가 화성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600만 년으로 가장 긴 주기를 가진 해성인 C/1999F1이 태양으로부터 약 1.05광년, 즉 원일점 66,600AU의 궤도 운동을 거친 후 태양계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저, 뉴 호라이즌스, 그리고 파이오니어 등의 우주 탐사선이 만약 계속 나아간다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호, 이렇게 총 5개의 우주선은 모두 태양계 탈출 궤도에 있는 우주선입니다. 만약 어떤 물체와 충돌하지 않을 경우 이 우주선들은 언제 어디까지 나아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000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이오니어 10호가 바너드별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너드별은 뱀주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지구로부터 1.8파색, 즉 약 6광년 부근에 있지만 12,000년 즈음에는 지구로부터 더 가까워져 3.8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16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에 의해 이 별의 고유 운동량이 10.3초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는 당시에 발견된 별들 중 역대급으로 태양에 대한 가장 큰 수치를 가지는 고유 운동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다음은 27,000년입니다. 전파를 통해 외계인을 찾아 나서는 세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능동적 외계 지능 찾기의 최초 사례인 아레시보 메시지가 최후의 목적지인 허큘리스 대성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허큘리스 대성단은 M132라고도 불리며 이 아레시보 메시지는 마치 성간 라디오 메시지처럼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에게만 전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00년입니다. 파이오니어 10호가 삼광년을 날아가 로스 248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로스 248은 태양의 약 12% 수준의 질량과 16% 수준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꽤나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광도는 겨우 태양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42,000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기린자리 방향으로 약 17.6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AC+79 3888과 약 1.8광년 정도 떨어진 곳을 나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52,000년입니다. K2호 우주 타임캡슐이 현 시점으로부터 약 5만 년 후 인류의 메시지를 우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캡슐 K2호 우주 타임캡슐은 2000년 후 이때쯤 다시 한번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레시보 메시지에 대한 답신이 드디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어떤 누군가가 초광속의 속도로 답변을 발송하지 않는 이상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만 8천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저 2호가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약 4.3광년 이내의 거리로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시리우스는 겨울철 대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47이며 시리우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카노푸스보다 약 2배 정도나 더 밝게 빛납니다. 다음은 200만 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이오니어 10호가 황소자리 방향에 있는 알데바란 주위를 지나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데바란은 적색 거성으로 예전부터 서구 지역권에서는 일명 황소의 눈으로도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별이 별자리에서 황소의 머리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데바란은 황소 자리에서는 제일 밝게 빛나며 밤하늘 전체에서의 순위로 따지자면 무려 14등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밝은 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0만 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이오니어 11호가 하늘의 적도 부근에 위치하여 여름철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독수리 자리 근처의 별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800만 년입니다. 타임캡슐 인공위성인 라저스2가 지구의 대기권에 다시 한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라저스2는 직경 60cm, 질량 400kg 규모를 지닌 인공위성이고 알루미늄으로 덮여 있으며 겉으로 보기엔 마치 거대한 골프공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10억 년 후입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이저 1호와 2호 두 우주선에 실린 보이저 금제 음반이 이젠 주어진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복원마저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우주의 미래, 과연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만 년 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극대 거성인 큰계자리 VY가 극초신성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큰계자리 VY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제롬 랄랑드에 의해 발견된 이후 줄곧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지구로부터 약 3,900광년 떨어져 있고 반지름은 무려 태양의 최소 1,300배에서 2,070배에 달하는 약 9억 8,789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이 별은 당시 관측사상 가장 커다란 천체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 년 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색 초고성인 베텔게우스가 폭발하여 초신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밤하늘에서는 8번째로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서는 2번째로 밝은 별이며 겉보기 밝기가 0.2등급에서 1.2등급까지 수시로 바뀌는 천체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날 베텔게우스의 폭발은 일광에서도 쉽게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40억 년 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초속 1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로 인하여 밀코메다 은하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220억 년 후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가설 중 하나인 빅립 이론의 시나리오에서는 바로 이 시기를 우주의 최후로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암흑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에서 W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로 우주 공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은하 클러스터의 관측기구인 찬드라 X선 관측선에서도 은하단 속도가 더 이상 분석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1000억 년 후입니다. 이 시기는 우주론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기인데 그것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빅뱅의 시점의 실질적인 관측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00억 년 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이크로파 열복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관측값이 약 2.7 켈빈에서 0.3 켈빈까지로 그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기술과 장비들로 측정 가능한 최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500억 년 후입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 국부 은하근의 중앙값이 최대 47개까지 늘어나고 이후 하나로 합쳐져서 커다란 은하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8천억 년 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밀코메다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항성들이 별빛 감소로 인해 적색 외성에서 청색 외성이 되면서 은하의 실제 밝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조 년 후입니다. 항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스가 우리 은하에서 모두 소진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이 빅뱅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그 이유는 암흑 에너지 밀도를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인 10의 29승을 곱하여 가정할 경우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 지평선을 초과하여 팽창 및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초고속 별의 연구를 거쳐 우주 팽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조 년 후입니다. 이때가 되면 은하의 중심 영역으로서 국부 은하권을 포함하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수백만 광년 후에 폭을 지니는 하나의 초은하로 합쳐지게 되고 적색 외성과 소량의 백색 외성들이 이 초은하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다른 초은하단들은 암흑물질로 인해 가속되어 서로 합쳐지거나 또는 10억 광년 정도가 지난 후 서로 멀어져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0조 년 후입니다. 이는 항성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간입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로는 더 이상 별의 시대가 아닌 태보 시대이며 수소로 구성된 모든 항성들은 수소를 전부 소진하게 되고 이렇듯 천천히 모든 별이 연료를 전부 소진하여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0조에서 120조 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우주상에 존재하는 별들이 내부의 연료를 모두 사용하는 가장 긴 소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적색 외성의 연료가 전부 고갈되면 유일하게 밀집성만이 남게 됩니다. 밀집성은 내부 물질의 밀도가 매우 크며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는 최종 진화 형태의 항성을 일컫는 용어로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그리고 갈색 외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갈색 외성들 사이의 충돌로 인해 적색 외성을 새롭게 만드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